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저 제목에 나와 있는 듯이 이제 인생 100세 시대 평생소득 만들기입니다. 저 이제 첫 번째 용어를 보시면 사실은 요즘 인생 100세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생 100세 시대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 하는 분, 이게 도대체 여기 남자분들 다 앉아 계시지만은 100살까지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인생 100세 시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인생 100세 시대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하는 부분, 나중에 가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건지. 여자분들은 100세 시대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아직 퀘스천입니다. 하여튼 일본에도 보면은 100살 이상 되시는 분이 한 5만 명 됩니다. 5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남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시기에 좋은 게 거의 85%가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오래 사시면은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오래 사시면은 주변에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오래 사시면은 나중에 지금 인기가 없더라도 뒤에 가면 인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평생소득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 평생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 이제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생소득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향후에는 보면은 한 20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직장에 다니고, 한 40년에서 50년을 이제 퇴직 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0년 직장에 다닐 때는 이제 소득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향후에 이제 40년, 50년 이렇게 직장에 다닐 때 이제 어디서 소득이 나오느냐는 거죠. 그걸 이제 30년 직장에 다닐 때 잘 그걸 준비를 해놨다가 다시 이제 4, 50년 이제 퇴직 후 때, 그때 이제 이걸 직장에 다닐 때와 마찬가지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이게 평생소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퇴직을 하고 한 55세, 57세, 만 57세 퇴직을 하시고 뭐 한 2, 3년 내 좀 편하게 지내겠다 하고 또 좀 있으면은 아프고 그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되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평생소득의 개념이 훨씬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는 게 첫째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이제 평생소득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무인도에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오른 제일 오래 산 할머니입니다. 116년 347일을 사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은 1889년 9월 4일 날 태어났는데요. 1889년에 누가 태어났느냐 하면은 히틀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성영화 그 코미디계의 제일 이제 대부인 찰리 채플린이 똑같이 1889년에 태어났는데, 이 할머니는 200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히틀러가 죽고 나서 거의 뭐 훨씬 오래 한 70년은 더 살아간 거죠. 그래서 자, 이 두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무인도에 갈 때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인도에 가면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들고 가겠다, 일기장을 들고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기만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무인도에 가는데 무슨 책을 들고 가고 일기장을 들고 갑니까? 저기 살 길이 막막한데. 여러분들도 무인도에 과연 혼자 가면 뭘 들고 갈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심심해서 이제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뭘 들고 가겠냐 했더만은 기상천외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저를 데리고 가겠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한편으로 내가 잘 살은 건지, 안 그러면은 내가 이거 봉사만 하다 살아서 이렇게 된 건지 이렇긴 한데, 무인도에 갈다고 할 때 이제 무엇을 들고 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죠. 이제 하는데 똑같습니다. 만일 저 할머니처럼 오래 살면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역시 이제 좀 과장되게 116세이지만은 여하튼 이제 저 비슷하게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뭐 답은 일단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가족 간의 화목도 있어야 되고, 친구 간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제 돈입니다. 뭐 좀 고상하게 말하면은 소득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공자도 이야기하기를
그 의식이 좋게야, 의식이 충족돼야 예절을 안다고 했는데, 그래서 백세 시대에 살아가려면 우선적으로 이제 그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백수의 왕 호랑이입니다. 제가 호랑이띠라서 제가 호랑이를 이제 갖다 놓았는데, 저 오른쪽에는 이제 참 약하디 약한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백수의 왕은 가만 참 신기합니다. 백수의 왕은 이빨이 빠지고 그다음에 발톱이 다 빠지면은 금방 다 죽습니다. 죽는데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호랑이가 누워가지고 계속 오래 사는 거 못 보셨지 않습니까? 그 코끼리 더 늙으면 자기가 스스로 가서 죽어버리거든. 근데 사람은 요상하게도 저렇게 일을 못하고 이빨이 빠지고 다 이래도 저렇게 오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이런 걸 두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사람은 동물과 달리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호랑이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젊을 때 토끼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그 토끼를 가지고 돈으로 바꾸어 놨다가 호랑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 돈으로 젊은 호랑이가 잡은 토끼를 사면은 됩니다. 그러면 호랑이도 이빨 빠지고 해도 오래오래 살 거고, 호랑이도 젊을 때는 열심히 토끼를 많이 잡아놓겠죠. 그래서 그걸 막 돈으로 바꿔놓을 텐데, 결국 자산, 돈이라는 도구가 이제 호랑이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빨리 죽는 거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젊을 때 이제 열심히 이제 돈으로 바꿔놨다가 나이 들어서 바꿔놓은 돈으로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생산한 재화나 이런 서비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돈이라는 것, 자산이라는 것을 인간이 발명했기 때문에 사람은 호랑이와 달리 저렇게 나약해도 오래 살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양과 동양에서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서양은 가족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계약적인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서양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냈냐면 연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연금제도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나를 돈을 내서 부양을 해주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젊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부양을 해주겠지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이제 그냥 놔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만 먹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들었을 때 다른 젊은 사람들이 난 못하겠다 하면 이게 큰일 나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국가가 강제를 해서 계약을 해버리게 합니다. 그게 이제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내서 부양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늙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부양을 해주고, 그게 이제 서양 시스템입니다. 그게 1889년에 이제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이제 처음 만드는 연금제도였고, 공적인 연금제도. 근데 동양은 어떤 제도이냐면은 다 아시겠죠? 동양은 그 효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가족의 이제 장남, 혹은 차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양의 사회에서는 이 효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거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거의 토로자식 취급을 받고 쫓겨나고, 그리고 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보면은 어떤 자식이 자기 늙은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이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먹여서 낳게 되었다는 게 알려지자 이게 국가에서 큰 상을 내렸더만은, 그다음 곳곳에서 손가락도 자르고 이게 또 처벅지를 자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받으려고. 그것처럼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동양은 효라는 시스템, 서양은 연금제도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여야 가능합니다. 그거는 젊은 사람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를 실천할 때도 자식이 한 대여섯 명이 있고, 부모도 그래 오래 안 사시면서 부모도 한 두 분 이렇게 계시면은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부모님이 또 자식 집에서 살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각각 하나씩 나오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니시겠지만 하나씩 나오니까 결혼을 딱 하면은 부부는 한 쌍이 있는데 저쪽에 친정 시댁 네 명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부 한 쌍이 4명을 어떻게 부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젊은 층이 많다가 이게 휙 뒤집어져 가지고 나이 든 층이 많게 되면은 효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사실은 힘들게 됩니다. 그 효를 실천하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그 등골이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 되게 되고, 연금제도도 똑같습니다. 연금제도도 젊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나이 든 사람을 얼마든지 부양할 수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고 나이 든 사람들이 적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할 수가 없죠.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번 거에 거의 대부분을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금제도도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아까 이제 호랑이와 달리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돈을 모아 가지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효라는 것, 그다음에 연금제도인데 효와 연금제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 부분에서는 좀 이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믿을 거는 자기 본인뿐인 그런 이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소득이 이제 왜 필요한가가 첫 번째가 결국 생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뭐 사는 기간이 워낙 많이 남아 있고 국가와 이제 그 자식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생존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가 조금 뭐 편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여유로움을 위해서 혹은 품위의 문제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두 노인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노인은 상당히 근엄하고 품위가 있고 노인이지만은 젊은이 못지않은 저런 이제 그 멋을 풍기고 있습니다. 오른쪽 노인은 이제 어린이에게조차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저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뭐 젊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런 분들도 과연 내가 화폐라는 것,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에 따라서 저런 차이가 대접을 받는 차이가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이게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소득이 있냐 없냐, 자산이 있냐 없냐가 나이 들어서는 이 차이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적인 대접이나 품이나 이런 데 있어서 차이를 크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생 소득이 저런 두 번째 이유 때문에도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모델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저 왼쪽에 있는 양반이 이제 그 악명 높은 태종입니다. 조선시대 세 번째 왕인 태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한 주인공인 리어 왕입니다. 이 두 모델을 이제 왜 내놓았냐고 그러면은 태종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습니다. 52세 태종은 세종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신하가 막 반대를 하는데도 왕위를 물려주고 갑니다. 가면서 딱 두 가지 단서를 답니다. 첫째, 군사에 관한 일은 나한테 이야기해라. 두 번째, 중요한 인사에 관한 것도 나한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는데 병조 참판이던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꽤 공신에 속하는데 이 사람이 그 군사에 관한 일을 태종한테 알리지 않고 세종한테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종이 왕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태종이 불과 보름 만에 어떻게 했냐면은 강상인을 노비로 전락시킵니다. 노비로 전락시킨 거는 괜찮은데 또한 한 달 있다가 또다시 국문장을 열어서 또다시 이제 그 문초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 강상인은 거열형에 취해서 죽입니다. 거열형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사지를 찢어 죽이는 행위죠. 그거하고 연계돼서 세종의 장인인 시몬까지 이제 다 사약을 내려서 이제 죽게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지만은 태종은 자기의 그런 부분에 그 권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넘보는 거,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태종은 그 이후 56살 죽을 때까지 아주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가지고 있고 복잡한 그 국정에는 관여 안 하고 요즘으로 치자면 골프도 치고 재밌게 놀면서 권한은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이제 태종이 좀 비정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았고요. 리오 왕 같은 경우는 80세가 되어서 야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국가를 내 땅을 이제 효성스러운 내 딸들한테 물려주겠다 해서 이제 다 불러서 누가 가장 효성스러울까 물어봤더만 아시다시피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원래 제일 착한데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런 발칙한 해가지고 첫째, 둘째한테 이제 국가에 자기의 땅을 반씩 나누어서 다 주어버립니다. 다 주어버리고 나는 이 둘째 딸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평생을 살 거야 이렇게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첫째 딸 방문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가신들 100명 중에 50명까지 빼앗겨 버리고
뭐 둘째 딸한테 가서 또 이제 구박당하고 뭐 유명한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 그림은 결국에 이제 그 폭풍 속에서 이게 울부짖고 있는 리오 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극으로 다 끝나게 되죠. 이제 셋째 딸도 죽고 리오 왕도 죽고 모두 다 죽게 되는데 리오 왕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워버렸습니다. 주워버리고 나니까 이제 남은 권력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비정하지만 이제 저런 유산에 관해서도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웃 사람의 좀 우스갯소리로 뭐 누가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금괴 요만하지 않습니까? 금괴를 금도금을 사게서 금괴가 아니라 금도금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올 때쯤 되면은 이걸 갑자기 금고에서 막 후다닥 넣는 신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약간 보이게끔도 하면서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대접이 다르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 싫죠. 저도 이제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를 나는 가져가야 하나 하지만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특히 아들하고 어머니는 좀 나은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옛날부터 이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후에 살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식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것도 돈입니다. 돈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일을 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첫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야 뭐 자기가 모아놓으면 괜찮죠. 일을 해서 살아간다,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70 넘어서까지 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불행하기도 한 게 유럽이나 이런 데는 빨리 은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보장이 잘 돼 있으니까. 나 여행 다니고 뭐 이럴래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 보장 연역이 짧아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이 들어서까지 그래도 세계적으로 일을 많이 하기로 그래도 유명한데, 그래도 70살 넘어서까지 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는 거에도 필요하지만은 어느 나이 이상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식하고 국가인데 이 부분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노후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자식한테 의존해서 살아가겠다는 비율이 아직은 한참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보십시오. 1.9%고 독일, 미국 같은데 0.7%, 1.9%라는 거는 거의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이게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 설상가상이 뭐냐면은 자식한테 도움을 받는 비율이 30%가 아니라 자식을 도와줘야 되는 비율이 3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향후에는 이 자식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자식을 도와줘야 되는 게, 이 부담도 상당히 커집니다. 일본에도 이제 그런 거 무슨 캥거루족 이야기, 그다음에 낙하산족 이야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식이 계속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식이 덜커덕 이혼을 해가지고 손자를 덜컥 맡겨놓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상치 못한, 오히려 이게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기는커녕 내가 저놈 자식 때문에 내가 나이 70까지 진짜 애 봐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의존하는 비율은 거의 이제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가에 의존하는 거.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30%까지 해서 세계에서 제일 높죠. 이제 저게 150% 이 정도 돼도 미국은 난리인데 일본은 이제 230%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35% 정도 되죠. 그럼 우리나라도 그까지 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머징 마켓, 소위 말해 신흥시장, 신흥국가라는 곳은 정부 부채 비율이 한 60%에서 70% 정도만 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위험하다고 하고 돈을 다 빼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아주 재벌 총수가 나 이게 돈을 50억 빌려 가지고 있어 이럴 때하고, 이게 뭐 좀 근근한 월급쟁이가 난 지금 빚이 1억이 있어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나는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50%야 하는 이야기하고 우리나라가 야 나는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50%야 하는 거하고 세계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벽새가 황새에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절대 선진국에 저걸 봐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 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35%인데 이게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증가하는데 정부가 증가하고 싶어도 못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제동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도 일정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든지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황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황 이제 좀 양극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중에 거기서 이제 보통 정도를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보통 정도를 초점을 맞춰서 보더라도 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보든지 말씀을 드리든지 할 때 참 이게 저도 답답하긴 한데 저기 수치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 그 또 계속 평균 수명은 길어집니다. 길어지 가지고 향후에 한 95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자꾸 그 생물학적으로는 노인이 되는 속도가 늦어진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사회적으로란 말은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런 갭이 발생하죠. 어떤 뜻이냐면은 사회적으로 빨라진다는 것은 퇴직의 연령이 빨라지는 거고 생물학적으로 노인은 늦게 된다는 것은 자꾸 건강해지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평균적으로는 만 53세 정도의 퇴직을 거의 한 40% 정도 해버립니다. 해버리고 남자들은 이제 한 55세 정도이긴 한데 여하튼 그 나이 정도만 하더라도 최소 한 45년은 더 생각해야 되는 이런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직은 빨리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령은 65세 퇴직하고 나서도 한 10년 정도 갭이 있고 좀 이제 그 암울한 수치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이 13.5%입니다. 13.5%인데 우리나라는 45%입니다. 이 노인 빈곤율이 이제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 이제 소득을 쭉 줄을 세워서 그 중에 중간 소득이 있는데 이 중간 소득자의 소득의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는 45%가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참혹한 거는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분은 노인 빈곤율이 거의 76%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은 절대로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꾹꾹 참고 이렇게 같이 사셔야 돼요. 여하튼 그걸 안 따지더라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노인 빈곤율이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연금이라고 그러는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게 이제 공적연금이고 사적연금은 요즘에 이제 2005년부터 시작된 퇴직연금, 그다음에 94년부터 시작된 개인연금 뭐 이런 게 이제 사적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만으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사적연금으로 이제 개인들이 준비하는데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의 비율이 또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저렇게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시작한 지도 늦게 될 뿐더러 우리나라가 어떤 불행한 사태를 겪었냐면은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개인연금이고 퇴직금이고 그때 돈을 다 털어 써버렸습니다. 그 국가가 그걸 보조를 하고 국가가 그 부분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국가도 그때 정신이 없던 입장이라서 개인들이 결국 자기들의 살 길을 위해서 그 당시에 개인연금도 해약하고 보험 해약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받아버리고 해서 이런 부분이 확 그때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적연금 비중이 OECD 평균이 34%인데 우리나라는 불과 지금 4.5%입니다. 퇴직연금 적립된 걸 보면은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가 그래 크게는 차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퇴직연금 적립이 한 70조 조금 안 되는데 호주가 어느 정도 퇴직연금을 적립해놨냐면은 호주가 1,500조를 적립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런 차이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갭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럼 그 얼마 정도 도대체 그 소득을 가지고 있을까,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 은퇴한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것도 이제 소득 5분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이 은퇴 60대입니다. 저쪽에 보면은 5분을 나눠서 3분이라면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뭐 자산이 어느 정도이실지도 모르겠는데 그쪽 중간층에 속하는 분들의 자산이 저기 보면은 2억 3천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75%가 부동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거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한 5천만 원 정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전에 했던 부분을 많이 이제 그때 어려웠던 시기에 다 쓰는 바람에 저 부분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이제 현실이고 또 하나 이제 현실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으로 여기서 이자를 좀 받아볼까 했는데 금리가 뚝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이거 돌아버릴 노릇인데 금리가 떨어져 버린다는 게 저게 엄청난 효과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놨는데 이 돈의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전 같은 경우 1억을 모아놔서 금리가 10%일 때는 1년에 1,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금리가 1%가 된다면 1억을 모아놨는데 1년에 100만 원 나온다는 겁니다. 1년에 100만 원 놓으면 한 달에 한 9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1억이라는 금융자산을 해놔도. 일본이 지금 금리가 0.3%, 0.1%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소비를 안 하냐면은 아무리 금융자산을 모아놔봐야 여기서 나오는 돈이 없습니다. 0.1%라고 그러면은 1억을 모아놓으면 1년에 10만 원 나온다는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거기다 은행들이 보관료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그냥 현금을 집에 갖다 놓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금융자산을 모아놓은 사람들에게서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금리가 5%일 때 열심히 계획을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금리가 3%, 2% 뚝뚝 떨어지면은 그 전에 모아놨던 거에 비해서 2배씩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확 틀어져 버리는데 나이는 이미 은퇴할 때가 다 되는데 갑자기 금융자산은 한 2배가 더 필요하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평생소득을 어떻게 만들까, 은퇴 후에도 어떻게 평생소득을 만들까 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명. 제가 아까 100세 시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기를 보러 간다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쭉 이제 새로 조성된 장기가 있어서 쭉 살펴봤더만은 이제 2개씩 있죠. 쌍으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부가 들어오라고 해놨는데 거의 한 80~90%가 하나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만 들어와 있는데 거의 그 하나만 들어와 있는 거에 거의 90%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고 나이들을 보면은 77세 정도면 그래도 꽤 오래 살은 거예요. 거기 들어온 사람이 72세도 있고 70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난 한 8, 90은 좋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게 아닌가 보다. 이게 여자 나이 때문에 그러나 했는데 근데 이게 평균 수명이라는 걸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명 여러분들이 평균 수명 뭐 수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77.2세라고 그럽니다. 이 평균 수명은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0세, 현재 태어난 사람, 태어난 애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50만 명이 태어났다면은 이 50만 명 애들의 죽을 때까지의 평균 사는 기간이 77세입니다. 왜 그러느냐?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확 깎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젊을 때 하여튼 좀 특이하게 나는 그런데 안 속하겠지. 뭐 이래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면 한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까? 이렇게 보면은 55세 이상 평균 수명은 80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50세 되신 분들은 평균 수명이 77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80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저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60세 정도 될 때 좀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상한 60대가 한 고비인데 이때 이제 직장 그만두고 2, 3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장 그만두고 2, 3년이 제일 위험한 기간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일정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 사망률이 좀 특이하게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또 딱 제외해버리고 그러니까 저 기간도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55세 이상의 소위 말해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77세라는 거하고 지금 한 50대 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77세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50대 되신 분들은 한 85세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할 때는 자기 남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부가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죽고 나는 내 모르겠다. 뭐 마누라는 니 혼자 알아서 사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내 아내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또 이제 그 살 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자의 수명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가 또 더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항상 더 오래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중 누가 한 명 제일 오래 사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그게 90살입니다. 그러니까 55세 이상 되시는 부부가 있고 이분들이 60세 때 내가 사망하는 거는 난 충분히 견딜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그 90세 정도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90세를 인생 설계를 봐야 되고 그다음 부부 나이 차이 보통 여자가 나이가 작으니까 2살 더 더해져야 되고 그것만 하더라도 92세가 됩니다. 거기다 이전에 비해서 건강 수명이 훨씬 증가하고 그뿐만 아니라 저거는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 30%는 저 숫자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더하면은 거의 97세, 100세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내 개인적으로 100세까지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부부 은퇴, 부부 설계를 할 때 그 기간은 적어도 한 97세 그 정도 거의 100세 가까이 잡아야 된다는 게 이제 100세 시대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갭이 생기냐면은 그렇게 97세를 보자면은 남자 평균 수명 77세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약 20년이 차이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하는 연령이 한 55세 정도, 54세 정도 본다면은 은퇴하고 나서 한 40년 정도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2, 3, 4인데 교육 20년 받고 30년 일하고 그다음에 40년 퇴직 후 생활을 하고 이런 국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도 상당히 새로운 이제 그 국면을 맞게 됩니다. 뭐 정리과 인출리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일단 수명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소득을 직접 먼저 만드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몇 가지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연금, 그 다음에 보험, 펀드 이쪽을 잘 섞어서 하셔야 됩니다. 이 각 특성을 잘 아셔야 되는데 연금 같은 경우는 수명에 대한 리스크를 그 피해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종신연금은 죽을 때까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운이 좋아서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았다. 그러더라도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모르니까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가 용한 점쟁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생 설계하시려면 혹시 저 용한 점쟁이가 있으면 가셔가지고 내가 몇 살까지 살겠소 물어보고 이렇게 탁 맞춰서 하셔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연금은 그런 부분을 해치를 해주기 때문에 연금으로서 최소한 먹고 살 거는 연금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갑자기 덜컥 질병이 일어났다. 질병 우리나라는 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질병에 대해서 비용은 많이 안 드는데 어디 비용이 많이 드냐 하면은 간병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비용이 나오는 거죠. 하루에 그 간병 비용이 한 6만 원, 7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1인 그 하는데 이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장하기를 이제 다른 의료에 대한 보험료는 줄이고 간병비 이러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주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간병 비용이 되게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갑자기 닥칠 이런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이제 해놓아야 되는 거고, 근데 연금이라는 것은 한 번 들면은 소위 말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리고 일찍 죽더라도 일찍 죽으면 불리합니다. 연금에 들면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제일 좋고, 국민연금에 드셔서 제일 그 본전을 뽑으시려면은 한 120살까지 사시면은 본전을 뽑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들고 빨리 죽으면 제일 불행하니까 열심히 돈 넣고 다른 사람 좋게 해주니까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해서 그래야 국민연금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연금과 보험, 펀드를 이제 적절히 잘 섞으셔야 되고요. 이제 강론에 대해서는 또 다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금리 시기라서 이 부분을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금리 시기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은 자, 이 그림을 보시는데. 이게 2천만 원을 금융자산으로서 이자를 2천만 원 받던 사람입니다. 하는데 금리가 5%일 때는 4억이 있으면 2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금리가 4%로 떨어지자면 1% 떨어지는 데 대해서 1억 7천만 원이 더 있어야 2천만 원을 소득을 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1% 떨어지가 3%가 되니까 그전에 비해서 3억 3천만 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저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감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한데 에이 견뎌보자 하는데 금리가 2% 떨어질 때 저쪽에 보시죠. 1억 7천에서 저기서 3억 3천만 원이고 2%에서 1% 떨어질 때는 1% 떨어지는데 돈이 10억이 더 있어야 2천만 원이라는 그 이자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금리로 들어가는 게 저렇게 파워풀하게 우리가 모아놓은 금융자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금융자산에 대해서 야 이거 도대체 내가 돈을 모았는데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 주택 청약 할 때 10% 금리 뭐 이런 거 이전에 한 90년 초에 들은 거 그런 거 그 이제 국민은행이 뒤에 금리를 바꿔버렸는데 거의 2000년 중반까지 10%를 줬습니다. 그때 그 지금 10% 금리하면은 이야 저 대단한 금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있으면은 3% 4%도 야 저가 대단한 금리였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기를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기에는 정기예금만 들어가지고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이제 중수익 중위험 이런 쪽에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수익 중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 해외 채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절대 수익이라든지 혹은 자산을 조금 해외 쪽으로 분산하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은 리스크를 테이킹한 이제 그런 쪽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저금리가 오면은 제일 파워풀해지는 게 뭐냐면은 일을 해서 버는 돈의 가치가 아주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만 원이라는 것을 금리가 2%에서 1% 떨어질 때 2천만 원이라는 소득을 유지하려면은 이자를 유지하려면은 10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2천만 원이라는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은 금리가 1% 떨어지면은 금융자산을 10억 더 가진 사람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공무원하고 교사가 인기가 좋으냐 하면은 그 사람은 채권하고 비슷합니다. 채권이 금리를 일정하게 주고 이제 만기가 있듯이 그러면은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아주 오랫동안 뭐 65세까지 일정한 소득을 주기 때문에 금리가 뚝 떨어지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과 교사의 저렇게 인기가 확 좋아졌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중에 금리가 혹 10% 되면 인기가 또 뚝 떨어질 겁니다. 여하튼 근데 그 한마디로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의 가치가 저금리 때 되면은 아주 커진다는 겁니다. 금리가 3%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 버는 게 4천만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면은 내가 4천만 원이라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용 부분을 정말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적연금에도 비중이 적고 지금 준비된 게 적은데 거기에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저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줄인다든지 이제 일을 좀 더 한다든지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우리나라 비용 중에 제일 그 조심하셔야 될 게 자녀의 결혼 비용입니다. 그 자녀 결혼 아들 둘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들 결혼 비용이 딸의 결혼 비용의 2배 들어갑니다. 그다음 다른 비용들 찾아보면 많습니다. 뭐 차 별로 안 쓰면서 차 놀리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뭐 보험료, 기름값 이렇게 해보면 한 달에 10만 원은 애사거든요. 근데 저금리가 될수록 이 가치가 비용을 절약하는 가치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에 비용을 철저히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마블 경제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유독 그 소위 말해 마블 낀 이런 등심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블 낀 거 이게 건강에 안 좋다고 안 먹고 이제 안심이나 이런 살코기를 먹지 않습니까? 마블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작 필요한데 쓸데없는 이런 기름기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의 입맛을 그냥 즐기는 이런 건데 결국 건강에는 안 좋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사치스럽고 기분 좋은 면은 있지만은 결국 나중에 이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해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다운 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제 백엔 시합이라든지 그게 이제 다 이제 1,000원씩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는 게 저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에서 안 배울 것도 반면교사로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은 저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 부분에 있어서 거품을 빼는 부분은 저금리 시기에서 이제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저거 여러분들 다 관심 많으시고 제일 인기 강사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저도 이게 부동산 전문가가 됐으면 인기가 있었을 텐데 제가 채권 전문가가 되는 바람에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은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이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90년대 왕창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일산, 분당, 상계동 저 신도시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해 한 90만 명이 태어났는데 2년 같으면은 2년에 다 결혼을 한다면은 2년에 90쌍의 부부가 나오는 90만 쌍의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살 집을 다 마련해 줘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소형 아파트로 해서 신도시가 쫙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40, 50대 접어드니까 자식들이 다 크니까 큰 집을 수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2000년 중반에 와서 유행하게 된 게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자식들은 다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떠나가서 새로운 가구를 차리니까 요즘 또 다시 이제 어떤 유행이냐면은 이제 소형 주택이지 않습니까? 가구 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소형 주택은 많아지는데 이전에 지은 대형 주택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뭐 자식들도 오고 손님들도 오고 하니까 나는 집을 크게 준비해 놔야지 하는 거는, 이거는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풍수지리학상으로도 풍수상으로도 너무 큰 집에 두 명이 덩그러니 있으면 안 좋습니다. 주택에서 제일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걸 가지고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은 제발 하시지 말고, 넉넉한 분들은 얼마든지 그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이란 걸 가지고 있으면 또 자식이 잘해줄 수도 있으니까 저건 내 건데 하면서 있는데, 저걸 턱 주택연금을 해가지고 다른 데 주워버리면 야, 나 이제 받을 것도 없는데 뭘 자주 안 찾아갈래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주택이란 걸 가지고 있고 하는 거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주택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아껴서 살다가 집을 나중에 자녀한테 줘야지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주택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고 그래도 남으면은 그걸 그러면 자식한테 들고 가 이렇게 하는 그 개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요즘 노는 주택연금인데, 이제 주택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좋다는 게 안 좋죠. 이게 뭐냐면은 이 덩치가 이렇게 5억짜리가 있는데 이걸 1,000만 원 딱 떼가지고 팔 수도 없습니다. 이건 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예를 들어 뭐 내가 땅 뭐 문 한 짝을 떼서 팔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펀드에서 100만 원도 찾고 10만 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골치입니다. 5억짜리를 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대체, 그게 이제 유동화라는 개념인데, 물론 이제 담보로 대출을 그때그때 받을 수는 있죠. 근데 대출을 받았다가 어디 다 날려버리면 나중에 집까지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집까지 날아가면은 진짜로 살 곳 없이 이제 쫓겨나야 되는데,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종류냐면은 이걸 이제 주택금융공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3억짜리, 지금 이제 70세 된 분이 3억짜리 주택을 이제 주택금융공사하고 계약을 맺으면은 12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평생 그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줍니다. 주고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 이제 주택 가격이 자기가 이렇게 돈을 쓴 것보다 더 주택 가격이 높아져 있으면은 그 차액만큼을 상속인한테 줍니다. 주고, 그런데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고 쓴 돈은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명에 대한 리스크도 해치할 수 있고 자기가 120살을 살더라도 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돼요. 지금 집을 가지고 5억짜리를 가지고 야, 이 정도면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주택금 담보대출을 받아야지 하는데 집값이 폭락을 해서 1억을 댔다 하면 이게 참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폭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하여튼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중간에 주택 가격이 되게 급등하면은 계약을 해지해 버리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택을 유동화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억짜리 주택을 매월 100만 원씩 받는 걸로 유동화한 거죠. 이제. 근데 유동화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떼어서 팔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연금 뭐 한 8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120만 원 받으신 분은 또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이게 중간정산에서 찾아버려 가지고 지금 50, 60대에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연금 이것도 외환위기 때 해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층으로 가지고 지금 이제 대부분 서양에서는 이 3층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걸로 보장을 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게 이런 사정 때문에 그걸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제 주택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비중이 낮고 자가 비중이 높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중이 거의 30에서 35%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한 8% 정도가 높을 때 그걸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산의 75%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유동화하는 게 이제 주택연금인데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긴축을 해서 그러시지 말고 주택연금을 잘 활용해서 4층 집을 짓고 그다음에 5층 집은 또 이제 여유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월지급식 펀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시는 겁니다. 향후에는 먼 길을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이게 지고 가야 되는 보찜도 달라지듯이 향후에 먼 길을 가려면은 지금 뭐 3층이 아니라 4층, 5층 이 정도까지 이제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다 준비되어 있더라도 두 가지를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요. 자, 주의해야 될 돌발 리스크가 뭐냐면은 창업 리스크. 그다음에 자녀 질병 사기 이제 그다음에 그 마지막 싱글이라고 해놨는데 저게 황혼이혼 돼서 혼자 되는 리스크입니다. 창업 이거 참 진짜 저는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뭐 창업 지원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 보험사에서 창업 지원 뭐 하길래 제발 일자리 구해주지 창업 지원하지 마라. 나가서 80%가 이렇게 다 망해서 돌아오는데 도대체 고객들한테 망하라는 소리냐.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창업은 경쟁률이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이거는 거의 레드오션입니다. 왜냐하면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1, 2년 동안 당황을 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창업을 하게 되고 그때 사기꾼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리가 제일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때 이제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모아놓은 평생 동안 일을 해서 모아놓은 금융자산을 창업자본으로 딱 바꿔서 탁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대기업에 멀쩡하게 다 잘 다니고 퇴직금을 잘 받고 나오신 분이 한 10년, 15년 가서 쪽방에 살고 계신데 그 이유들이 바로 이런 리스크에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창업하다가 바로 이제 망해버린 경우입니다. 거의 음식점 차리면은 거의 뭐 5년 이내에 거의 한 85%는 거의 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그 금융자산이 있는 걸로 창업 자본으로 돌리시지 말고 이거를 자기를 재교육하는 데 써야 됩니다. 아까 저처럼 야, 나 이 심리학과에 다시 한번 들어가 가지고 그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상담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진짜 괜찮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여튼 제가 그 대학원 강의를 한 7, 8년 전에 갈 때 당신네들 석사 논문으로 연금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은 앞으로 20, 30년 동안 평생 이걸로 편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연금 쪽의 수요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맞을 겁니다. 제가 스스로 제가 한번 심리학과를 가봐야겠는데.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녀 리스크. 뭐 아까 결혼 비용도 그러지만은 뭐 갑자기 자녀가 이혼해서 손자를 들커덕 또 안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 빚보증 썼다가 이것도 큽니다. 자녀 사업한다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부부간의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데 어머니들은 항상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녀한테 돈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집담보 대출 때문에 남편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남자가 져서 이제 보통 담보해서 대출해 줬다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평생 살아야 될 집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이런 농담이 아니라 이제 사돈 팔촌이나 뭐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야, 나 이거 부도 나게 되었다. 그래서 돈 좀 빌려줄라 하면은 그때 돈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부도 나고 나서 돈을 줘야 됩니다. 나기 전에 돈 주면은 다른 사람한테 다 가버리고 둘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죠. 부도를 나게 하고, 왜냐하면 그때 뛰어온 사람의 대부분은 부도가 나게 돼 있으니까요. 부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낫습니다. 마찬가지 자녀 문제도 저렇게 같이 풍덩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래도 살아있어야 또 자녀를 돌봐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에 리스크를 조심하셔야 되고, 나이 드셔서는 일을 해서 소득을 왕창 모을 수도 없기 때문에 모아놓은 자산을 저렇게 한번 뺏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가 질병 리스크. 뭐 질병에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간병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질병 지금 한 50대 중후반까지도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내가 뭔 병에 걸릴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병의 발병률은 60세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망률도 이제 60대 초반에 사망률이 확 높아진다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 내가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60대 전체적으로 질병률이 어느 정도인가 가만 보시면은 나도 평균적으로 저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이라는 게 무지 겁납니다. 나는 늦게 은퇴하겠지, 나는 늦게 퇴직하겠지 하지만은 거의 평균 나이에 비슷하게 다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 리스크, 그다음 사기, 저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50, 60대 분들의 사기가 보통 평균적으로 금융사기 당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당하는데, 그리고 5% 100명 중에 5명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하고 100명 중에 20명은 사기를 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기 저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돈이 많고 심리적으로 내가 놀면 안 되는데 딱 이때 이제 찾아오는 게 그 사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타겟이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세상 물정 모르니까 선생님하고 이런 쪽 퇴직금 받아놓은 곳으로 이제 가서 하는데 그 사기 리스크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혼 이혼 이 리스크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황혼 이혼 하시면은 참 그 힘듭니다. 제가 남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은 남자가 더 힘듭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혼자 잘 살아가시는데, 그런데 여자분들도 힘든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이제 힘듭니다. 재산을 둘 반반으로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요. 반반으로 나누어 가지다 보니까 살던 집도 같이 살다가 이제 각각 하나씩 마련해야 되고 살림도 다 각각 마련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하나 해놓으면은 애들도 키울 때 이렇게 2살 터울 이렇게 키우면은 옷도 비슷하게 입히고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 터울이 한 7살 지면은 이 앞에 장난감 다 갖다 버린 거 또 새로 사줘야 되고 옷도 다 새로 사줘야 되고 이런 이제 규모의 경제인 것처럼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황혼 이혼을 하면서 은퇴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부간의 은퇴에 관한 생각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은퇴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젊은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제일 이제 그 생각이 다른 게 부부 공유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 지원 부분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살까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부부 공유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60% 정도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남자들은 퇴직을 하고 나면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는 내 아내와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루에 6시간 이상을 나는 아내와 보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56%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의 생각은 어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난 내 생활 즐기겠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그 반 정도만이 그 6시간 이상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저거 보면은 28% 정도만.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의 생각까지도 차이가 아주 큽니다.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모 지원인데 이것도 차이가 큰데요. 남자분들은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다가 많지만 여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생일이나 명절 때나 이럴 때 그냥 용돈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 용돈 때문에 또 맨날 툭탁툭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사고가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지.
이거는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뭐 무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개도 키우면서 여자들은 웃기지 말아서 내가 왜 그 길 따라가냐. 그 따라가면 햇볕에 끌려가지고 얼굴만 시커멓게 되고 거기다 뭐 백화점이 있나 뭐가 있나. 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자분들은 도심이고 최소한 도심 근교 이쪽을 원하십니다. 물론 이제 똑같이 그 고향 시골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있지만은 상당 부분은 저렇고 남자들은 또 상당 부분은 이제 시골에 내려가고 싶어합니다. 제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저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카톡으로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 야 우리 이게 시골에 땅 사놓자. 땅 사놔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농사 짓고 그러자. 이게 이제 다 오케이. 이제 땅 보러 가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누가 한 명이 와이프도 따라올까 그래서 내가 100%안 따라온다. 거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랬는데 그리고 그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을 같이 살 텐데 둘이 붙어서 3, 40년 같이 살면 그 파토난다. 시골에 살다가 가끔씩 한 달에 한 몇 번씩 올라가면 그래도 부부간의 정도에 드대서 오래 가는 거고 그다음에 와이프도 있다가 또 가끔씩 시골에도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떨어져 있고 또 같이 살고 그게 이제 요즘 나오는 따로 가치라는 말입니다. 이제 항상 가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이제 처음에는 대가족, 그다음 완전히 따로였다가 요즘은 따로 가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파트를 요즘은 이제 모기라서 주로 이제 그 여자 쪽 중심인데 뭐 그 시댁 중심이 시댁이 아니라 그 이제 친정 쪽 집이 있고 그 옆에 아파트를 딱 얻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은 분리 따로 돼 있지만은 전체 거리상 보면은 같이 되는 이제 따로 가치인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가치 이해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평생 그 집에서 40년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보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저희 와이프한테 또 막 구승 들을 텐데 당신은 뭐 내한테 애정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막 구승 들을 텐데 여기 이야기한 걸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모르고 있을 건데 그래서 그 이주 지역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부부간의 의견 차이는 이걸 일치시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일치시키라는 건 한 명이 100%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양보를 한 사람은 얼마나 억눌려 지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들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해를 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일치되는 부분은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대화를 안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일순간에 폭발합니다. 금융시장도 그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반영을 안 하고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때 환율을 반영 안 시키고 꾹꾹 개입해서 눌러놓으면은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것처럼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 은퇴에 관해서 그런 대화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왼쪽에 이제 뭐 그 성경에 유명한 말인 새술은 새 부대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는 100세 시대는 어떤 거에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여러분은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화성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안 가보신 곳에 거기 가면은 무엇이 있을까? 지하에서 뭐 이상한 우주인이 툭 튀어나올는지 물은 어떨는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내딛지 못한 이제 그런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까지와 살던 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런 사고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제 그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만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패키지도 새로운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훨씬 긴 시간을 마라톤을 42.195 달리는 사람들의 그 태도하고, 그다음에 뭐 한 1km, 2km 가는 사람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여장도 달라야 되고, 그것처럼 이전에는 뭐 한 5km 가던 그런
이제 준비했다면은 지금은 42.195를 달려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고 이것저것을 많이 갖추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전에 전쟁은 저랬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창 들고 방패 들고 막 이렇게 그냥 때려 쳐 죽이고 뭐 이럽니다. 이래 그리고 저 전략도 별로 없었고 단순하게 가서 이제 막 갖다 붙고 하는 거 무기도 이제 저 정도밖에였는데 현대전 보시면은 뭐 첨단 무기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그냥 이게 폭탄도 이게 땅 속으로 쭉 뚫고 들어가서 밑에서 꽝 터지는 폭탄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그걸 또 도입한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치밀한 전략 그리고 다양한 첨단 툴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은퇴에 관한 이런 툴과 이런 전략으로 가지고 이제 그 대처를 하시면은 안 되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첨단 툴 그리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